한 산업국가가 단 며칠 만에 공장의 심장을 잃었습니다.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위기 앞에서 왜 한 나라만 멀쩡히 돌아가고 있을까요? 2026년 봄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일본의 컨베이어 벨트는 줄줄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여수, 울산 석유화학단지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죠. 에너지 의존도, 외교 포트폴리오, 그리고 무기라는 이름의 협상 카드. 이 세 장의 패가 만든 갈림길. 지금부터 한 장씩 펼쳐보겠습니다. 2026년 4월의 어느 아침 도쿄 증권거래소가 열리자마자 비명이 터졌습니다. 일본 최대 정유사 에네오스의 주가가 장시작 10분 만에 하한가를 찍었고 도요타, 혼다, 파나소닉까지 줄줄이 급락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소식이 전해진 지 불과 72시간 만의 일이었죠. 문제는 주가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전역의 정유 공장과 석유화학 플랜트가 원유 공급 중단을 선언하기 시작한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해를 잇는 좁은 물목입니다. 폭이 가장 좁은 구간은 서울 한강다리 15개를 나란히 놓은 정도에 불과하죠. 그런데 전 세계 원유 해상 운송량의 5분의 1이 이 좁은 길목을 통과합니다. 일본에게 이 해협은 단순한 바닷길이 아니라 산업의 대동맥이었습니다. 일본은 에너지 수입의 95%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었고 그 대부분이 호르무즈를 거쳐 들어왔으니까요. 해협이 막히자 일본 정부는 즉각 비축유 방출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계산은 냉혹했습니다. 일본의 전략 비축유는 약 141분. 넉넉해 보이지만 민간 소비와 산업용 수요를 동시에 감당하면 석 달을 버티기도 빠듯한 양이었습니다. 더 치명적인 건 대한루트의 부재였습니다.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오는 우회 항로는 기존보다 열흘 이상 더 걸리고 운송비는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마저도 선박 확보 경쟁에 밀려 물량 자체를 못 구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같은 시각 한국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굴뚝에선 여전히 연지가 피어올랐고 여수 산업단지의 컨테이너 트럭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였습니다. 주가도 출렁였지만 공장이 멈춘다는 뉴스는 어디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역시 중동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 이 지옥도를 비껴가고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한국이 지난 수년간 조용히 짜놓은 에너지 수급 지도 위에 숨어 있었습니다. 일본의 에너지 지도를 펼치면 한눈에 드러나는 사실이 있습니다. 선이 한 방향으로만 뻗어 있다는 것이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일본이 수입하는 원유의 95%가 이 네 나라에서 옵니다. 액화천연가스 역시 카타르와 오만 비중이 절대적이죠. 지도 위의 선들은 하나같이 호르무즈 해협을 관통합니다. 다시 말해 이 좁은 물목 하나가 막히면 일본 에너지 공급의 대부분이 동시에 끊긴다는 뜻입니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데는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일본은 중동 산유국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장기 계약을 맺고 정유시설에 투자하고 외교적 우호 관계를 다졌죠. 전략은 성공적이었습니다. 40년 넘게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했으니까요. 문제는 그 성공이 오히려 다변화의 필요성을 잊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중동이 잘 돌아가는데 굳이 다른 곳을 개척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한국의 에너지 지도는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 의존도가 여전히 높긴 하지만 선들이 여러 방향으로 뻗어 있죠. 호주에서 LNG가 들어오고 미국 쉐일 오일이 태평양을 건너옵니다. 러시아 사할린에서 천연가스가, 카자흐스탄에서 원유가 흘러들어오죠. 마치 거미줄처럼 여러 가닥이 한반도를 향해 모여드는 형국입니다. 이 거미줄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의도적으로 공급선 다변화에 나섰습니다.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호주, 인도네시아 LNG 프로젝트에 투자했고 미국 셰일 혁명이 시작되자 발빠르게 장기 도입 계약을 체결했죠. 러시아 극동 지역 에너지 개발에도 일찌감치 참여했습니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담지 않겠다는 원칙이 있었던 겁니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더 선명합니다. 일본의 중동 원유 의존도가 95%일 때
한국은 70% 수준이었습니다. 25%포인트 차이가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이 25%는 석 달을 버틸 수 있느냐, 열흘 만에 무너지느냐를 가르는 결정적 여백이 됩니다. 호르무즈가 막힌 그 순간 한국은 즉시 호주와 미국발 물량을 늘리고 러시아 루트를 가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미줄의 위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나흘째 한국 정부는 조용히 한 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외교부도 산업부도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선 이미 한국행 유조선들이 줄지어 닻을 올리고 있었죠. 러시아산 원유의 대규모 긴급 도입, 미국의 동맹국이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그 금기를 한국이 깬 순간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금기였을까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세계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쏟아냈습니다. 원유 가격 상한제, 금융 거래 차단, 보험 제공 금지까지 러시아산 에너지를 사는 행위 자체가 외교적 리스크로 간주되는 분위기였죠. 일본은 이 분위기에 철저히 순응했습니다. 사할린 프로젝트 지분까지 정리하며 러시아와의 에너지끈을 스스로 잘라냈습니다. 미국의 시선을 의식한 선택이었죠. 한국의 계산은 달랐습니다. 제재의 핵심은 러시아에 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격 상한선 이하로 구매하면 제재 위반이 아니었죠. 한국은 이 틈새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치솟는 와중에 러시아산 원유는 상한선에 묶여 상대적으로 저렴했습니다. 한국 정유사들은 이 가격 차이를 놓치지 않았죠. 위기 속에서 실리를 챙긴 겁니다. 북극 항로도 열렸습니다. 러시아 야말반도에서 출발한 LNG 운반선들이 북극해를 돌아 한국 항구에 입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을 거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 루트였죠. 물론 러시아와의 거래가 국제사회에서 곱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서방 언론은 한국의 선택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공장이 멈추고 국민 생활이 마비되는 상황에서 체면을 지킬 여유는 없었습니다. 일본은 왜 이 카드를 쓰지 못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패가 없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러시아와 모든 에너지 협력 창구를 닫아버린 상태였습니다. 북방 영토 분쟁으로 관계가 악화된 데다 미국 일변도 외교에 스스로를 묶어버렸죠. 급하게 손을 내밀어도 러시아가 받아줄 리 없었습니다. 외교적 선택지를 미리 잘라버린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한국은 중동 물량도 계속 확보해야 했죠. 그런데 호르무즈가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중동 원유를 가져온다는 걸까요? 여기서 한국의 두 번째 카드가 등장합니다. 미사일, 정확히는 한국산 방공 시스템 천궁이었습니다. 위기가 고조되던 4월 둘째 주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사이에서 긴급 합상이 오갔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UAE가 한국에 원유를 우선 공급하고 한국은 천궁 미사일 시스템의 조기 인도와 추가 물량 계약으로 보답한다. 달러가 아니라 무기로 석유를 사들인 겁니다. 21세기판 물물 교환이 성사된 순간이었죠. 왜 UAE는 이 거래에 응했을까요? 중동 정세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 이란의 미사일 위협, 걸프만 산유국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방공 능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산 패트리오트는 비싸고 납기가 길었습니다. 중국산 무기는 실전에서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죠. 바로 그 틈새에 한국산 천궁이 있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실전 배치 사례도 확보된 시스템이었죠. 사실 이 거래는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한국은 수년 전부터 중동 방산 시장을 공략해왔습니다.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에 K9 자주포와 경공격기를 수출하며 신뢰를 쌓아온 겁니다. 그 관계가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 협상 레버리지로 작동한 겁니다. 단순히 돈을 주고 자원을 사는 소비자 위치에서 안보를 제공하고 자원을 받는 파트너 위치로 격상된 거죠. 일본도 방산 수출을 시도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호주 잠수함 사업에서 탈락하고 동남아 시장에서도 한국에 밀렸습니다. 결정적으로 일본은 무기 수출 3원칙이라는 자체 규제에 오랫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규제를 풀었을 땐 이미 한국과 터키가 시장을 선점한 뒤였죠.
석유를 무기로 맞바꿀 카드 자체가 일본에겐 없었습니다. 일본의 타카이치 내각은 출범 초기부터 명확한 기조를 내세웠습니다. 미일 동맹 강화,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과 더 단단히 묶이겠다는 전략이었죠.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끌어올리고 미국산 무기 도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전략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은 늘 화기애애했고 안보 협력은 나날이 깊어졌죠. 하지만 이 밀착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적이 곧 일본의 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러시아와 거래할 수 없게 됐고 중국과의 관계도 경색됐습니다. 북방 영토 분쟁으로 러시아와 대화 창구는 완전히 닫혔죠. 외교에서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건 위기 대응력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중동 사태가 터졌을 때 일본이 손을 뻗을 곳은 미국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자국 우선이었죠. 미국 셰일 오일은 일단 자국 수요부터 채우고 남은 물량만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긴급 요청에 미국이 내놓은 건 시장에서 경쟁해서 살아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동맹이 무색한 순간이었습니다. 돈을 싸들고 가도 물량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호주와 인도네시아 LNG도 마찬가지였죠. 장기 계약 물량은 이미 배정된 상태였고 스팟 시장은 가격이 치솟아 있었습니다. 평소 에너지 다변화에 투자하지 않았던 대가가 고스란히 돌아온 겁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굴욕적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비공식 채널을 통해 이란 측과 접촉해 통행 보장을 타진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미국의 최대 적국에 손을 벌린 겁니다. 공식 확인은 없었지만 외교가에선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죠. 대미 일변도 외교가 만든 아이러니였습니다. 선택지를 스스로 없앤 자가 가장 있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의 충격파는 동아시아 전역으로 번지고 있었죠. 가장 다급한 비명이 터져나온 곳은 대만이었습니다. 에너지 자급률이 2%에 불과한 섬나라, 천연가스 의존도만 40%가 넘는 구조. 호르무즈가 막히자 대만의 에너지 시계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헬륨 가스였죠? 반도체 공정에 필수인 이 가스의 최대 공급원이 카타르였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로 카타르발 헬륨 수송도 막혀버렸습니다. 대만의 심장인 TSMC 공장들의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이 멈추면 그 충격은 대만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전 세계 전자기기 공급망이 흔들리는 겁니다. 대만 정부는 비축분으로 2달 정도 버틸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믿지 않았죠. 대만 달러 가치가 급락하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대만 역시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에 소홀했던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한국도 헬륨 부족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응 속도가 달랐죠. 한국은 이미 미국 텍사스산 헬륨 장기 도입 계약을 체결해둔 상태였습니다. 카타르 루트가 막히자 즉시 미국발 물량을 앞당겨 들여왔습니다. 삼성과 SK 반도체 라인은 가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리 깔아둔 거미줄이 또 한 번 작동한 겁니다. 동아시아 에너지 지도 위에서 도미노가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그 도미노 앞에서 누가 먼저 쓰러지고 누가 끝까지 버티느냐. 그 차이를 만든 건 위기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위기 훨씬 이전에 내린 수많은 지루한 결정들, 다변화에 돈을 쓰고 관계를 넓히고 대안을 만들어두는 그 선택들이었습니다. 러시아 원유를 들여오고 천궁으로 중동문을 두드리는 것.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가능했던 건 아닙니다. 무대 위의 극적인 장면 뒤에는 수년간 쌓아온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있었습니다.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쇄빙선이었죠. 북극 항로로 LNG를 들여오려면 반드시 쇄빙 능력을 갖춘 선박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쇄빙 LNG 운반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아크급 쇄빙선들은 영하 50도, 두께 2m의 얼음을 뚫고 항해할 수 있죠. 이 기술력이 없었다면 러시아 야말 반도의 LNG는 그림의 떡이었을 겁니다. 조선 산업이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에너지 안보 인프라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LNG 운반선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이 숫자가 위기의 순간에 비로소 그 의미를 드러낸 겁니다.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만이 자원을 옮길 루트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외교 채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중동, 러시아, 미국, 호주 어느 한 진영에 올인하지 않았습니다. 때론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이 줄타기 외교가 위기 때 빛을 발했습니다. 러시아와 대화할 수 있고 미국과도 동맹이고 중동에는 무기를 팔고 있으니 어느 쪽 문도 두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일본은 이 유연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미국 쪽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게 된 거죠.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를 동맹의 덫이라 부릅니다. 동맹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역설. 한국은 이 덫을 피해가고 있었고 일본은 그 한가운데 걸려 있었습니다. 2026년 봄 동아시아를 덮친 에너지 위기는 단순한 자원난이 아니었습니다. 각국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선택의 총합이 심판대에 오른 것이었죠. 같은 위기 앞에서 누군가는 공장을 멈추고 누군가는 가동을 이어갔습니다. 그 차이는 그 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그 순간이 오기 훨씬 전에 내린 결정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일본의 실패는 어리석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성공 때문이었죠. 40년간 잘 돌아가던 중동 의존 시스템을 굳이 바꿀 이유가 없었습니다. 미일 동맹이라는 확고한 안전판이 있으니 위험을 분산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고요. 그 안주가 위기의 순간에 족쇄가 됐습니다. 한국이 특별히 현명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불안했던 겁니다. 자원이 없고 시장이 작고 지정학적으로 위태로운 위치. 이 불안이 끊임없이 대안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거미줄처럼 공급선을 넓히고 무기라는 협상 카드를 만들고 어느 진영에도 완전히 올인하지 않는 줄타기를 선택했죠. 생존을 위한 계산이었습니다. 여기서 교훈은 분명합니다. 외교는 가치의 표현이 아니라 생존의 비즈니스입니다. 어느 한쪽에 95%를 거는 순간 그 관제가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흔들립니다. 분산과 다변화는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위기의 순간 그것만이 선택지를 만들어줍니다. 한국이 이 위기를 완전히 넘긴 건 아닙니다. 언제든 새로운 변수가 등장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한국이 쥔 패는 분명 더 많습니다. 문제는 이 패를 계속 유지하고 늘려갈 수 있느냐입니다. 다음 위기는 어떤 형태로 올까요? 에너지가 아니라 식량일 수도, 반도체, 원자재일 수도,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선택지를 갖고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